네, 이재원 법무사입니다. 자, 이제 객관식 강의를 10회에 걸쳐서 하는데요. 일단 오늘 그 강의 계획표상에 조금 그 수정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내일 화요일 날 강의가 없습니다. 내일 화요일 강의 없고 토요일 날 강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토요일 없는 대신에 일요일 날 오전 오후 이렇게 연강의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조금 시간 봐 보시고, 그리고 지금 다음 주 화요일도 원래는 이제 강의가 없는 걸로 됐었는데 제가 이제 하는 걸로 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맨 마지막 날이 지금 6월 9일이 너무 뒤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6월 9일 날 안 하는 걸로, 맨 마지막 날 안 하는 대신에 다음 주 화요일 날 다 원래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주 토요일하고 다음 주 토요일 빠지고요. 그리고 내일 화요일 날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번 주 화요일하고 토요일 빠진 부분만 일요일 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화요일, 토요일 없다. 화요일, 토요일 없고 일요일 날 연강. 그다음에 다음 주는 그냥 쭉 하시면 됩니다. 뭐 별로 그 문제사항 없으니까요. 이 객관식 강의는 이거 약간만 지체하면은 그 시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맨날 보강하니 많이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좀 제발 보강 안 하고 빨리빨리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자료는 제가 따로 강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요약 자료집을 드릴 거예요. 그게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작년 분량보다 좀 더 줄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줄여가지고 문제 풀면서 우리가 뭐 기본서를 같이 옆에 놓고 보는 거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기본서 대신에 그 요약 자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그 수요일부터 이렇게 좀 자료가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문제 푸실 때, 자, 헌법은 일단 이제 우리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풀 때 하고 실전에 가서 시험장에서 풀 때 하고 이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저하고 같이 이렇게 지문 읽고 할 때는 별로 어려워 보이지도 않아요. 뭐가 그렇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경우를 좀 많이 겪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헌법은 이 합헌결정례 중에서 우리가 그 기본서에서 보지 못했던 혹은 뭐 그 헌법책에 잘 나오지도 않는 이런 지엽적인 내용도 막 지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되면은 헌법은 뭐 계속 이렇게 문제 푸는데 좀 헛다리 짚는 그런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늦게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 주 화요일하고 이제 토요일이 없는 거죠. 토요일 없고 일요일 연강하는 걸로 강의 계획표상에 일요일 연강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원래 화요일, 토요일이 없었어요. 이 강의 계획표상 없었고 그냥 쭉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화요일 하는 걸로 할게요. 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 날 이제 9일에 하는 거는 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번 주만 요거 좀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제가 강의하면서 내일 뭐 어떻게 되는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예. 9일이 아니고 2일날. 그러니까 화요일날 지금 빠져 있잖아요. 강의 계획표상에. 하는 걸로 그렇게 넣으면은 9일날 안 해도 되거든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헌법 문제가 보면은 우리가 문제 유형을 딱 봐야 돼요. 문제 읽으실 때, 자, 위헌이냐, 합헌이냐, 위헌 합헌형. 자, 위헌이냐, 합헌이냐 묻는 유형이 있고요. 내용을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 질문. 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내용을 묻는 질문은 다시 그 조문, 헌법 조문을 묻는 문제와 헌재 결정, 그리고 그 기타 뭐 헌정사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 조문하고 헌정사 정도, 헌정사나 아니면 뭐 개별 법령 정도, 그러니까 일종의 뭐 이론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론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치면은, 자, 일단 우리는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걸 확실하게 잡고 가야 돼요. 위헌인지 합헌인지 묻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시험 지문에서 어떤
어떤 뭐 내용을 준단 말이에요. 법률 규정이 됐든 뭐 처분이 됐든 이것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위반되지 않느냐. 자, 이거 묻는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위헌이냐 합헌이냐만 알면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예를 들면 뭐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 위헌, 뭐 탁주의 공급구역 제한제도 합헌, 뭐 이런 식으로요. 위헌인지 합헌인지만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걸 커버해줘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 물론 위헌이라고 할 때는 한정이 위헌이나 한정 합헌 그리고 헌법 불합치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헌이냐 합헌이냐 묻는 문제. 그러니까 제가 이거 나중에 문제 풀면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그럼 헌법 헌재 결정을 우리가 결론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저 위헌인 헌재 결정이 있고 합헌인 헌재 결정이 있다고 했을 때 합헌인 헌재 결정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는 거죠. 이것만. 위헌 결정만 집중적으로 외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합헌 결정 외우는 거 아니다. 아니고 위헌 결정례를 이걸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암기해 주시고 모르는 거는 합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기본적으로 다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문 중에서 헌법 조문 묻는 문제 있거든요. 헌법 조문 이것도 맞춰야 되죠. 헌법 조문은 대놓고 헌법 규정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중 뭐 공무원 제도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헌재 결정하고 조문하고 막 같이 때려 넣는 수도 있어요. 재판 전공 관련해서 헌재 결정 뭐 조문 1, 2, 3, 4, 5에 막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문은 여러 군데 흩어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조문을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다 어려집니다. 왜냐하면 세모 쳐야 되는 지문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헌법 조문은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조문 반복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부속 법령이라든지 헌정사라든지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자, 이거는 여기 제 그 문제집이 법원 행시, 법원 구급하고 법무사 문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행이나 법원 구급에서 2번 이상 나온 것들 있죠. 2번 이상 나온 것들 이런 거는 좀 봐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위헌인지 합헌인지 묻는 문제 다 맞추고 헌법 조문 맞추고 그 다음에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 법원 행시나 법원 구급에 나오는 거 안 틀리게 맞추면 이러면은 한 15개 이상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냥 헌법 공부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요. 전혀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감으로 찍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도 몇 문제 있거든요. 상식으로 풀어도 초등학생도 그냥 생각하면 풀 수 있는 그냥 뭐 말장난 수준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적어도 요거 하면은 15개 이상 목표로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헌재 결정례 중에서 자, 이쪽이 이제 좀 어렵거든요. 헌재 결정 중에 내용을 묻는 문제가 있어요. 단순히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뭐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느냐 아니면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되느냐. 과잉금지 원칙 위반 중에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뭐 인정이 되는데 뭐 침해 최소성 원칙이 위반되느냐 뭐 이런 거 묻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개별적인 이 내용 묻는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 낼 수도 있어요. 지엽적인 문제. 그래서 헌재 결정문 중에 일부 문장을 갖다가 그냥 살짝 틀어버린다든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건 이제 법무사 시험에서는 많이 나와야 한두 문제 정도. 법원 행시에서는 한 서너 문제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합격 당락에 영향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맞출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법무사 시험 이제 헌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객관식을 우리 문제집을 한 권을 떼야 되거든요. 한 권을 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은 자, 문제집 보시면서 자, 문제집 보다가 내가 이제 지문이 뭐 이렇게 애매한 지문이 있다. 이 어디서 한번 보긴 봤는데 보니까 틀렸단 말이죠. 틀렸는데 자, 이거 어떻게 돼 있냐 이제 기본서 다시 확인해 가지고요. 기본서 확인한 다음에 뭐 밑줄 긋고 형광펜 칠하고 그러지 마세요. 자, 문제집에 문제집 볼 때는 문제집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기본서 재확인하지 말자.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 시간당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공부량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집 보면서 기본서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문제집을 3, 4회도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방법이 좋긴 하지만 뭐 한 세월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문제집 자체에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지문을 이렇게 보시고요. 지문을 보시고 지문이 예를 들어서 외워야 되는 지문이 있단 말이에요. 외워 지문이 있으면은 외워야 되는 지문을 통째로 그냥 익숙하게 만들어요. 그 지문 자체를 내가 반복해서 익숙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나오는데 내가 익숙하지 않고 말이죠. 뭐 그냥 국어책 있듯이 가나다라 마바사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예전에 봤던 거 바로 그냥 키워드만 딱 보고 아 또 나왔네 바로 찍고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문장 자체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실제 기본서에서는 뭐 5줄, 6줄 되는 거를 여기는 딱 2, 3줄로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좀 집중해가지고 틀린 지문, 그러니까 틀린 문제 있으면 체크해가지고 또 반복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집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하루 정도 여유 시간 내 가지고요. 한 번 정도밖에 볼 시간도 여유가 없을 거예요. 기본서 예전에 보시면서 뭐 체크해놨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별표라든지 뭐 밑줄 꺼놨다든지 뭐 별표 해놔라고 한 부분 이런 부분을 딱 봤을 때 이건 이제 문제집을 몇 번 돌리고 나서 보면은요. 아 이게 그거였구나. 아 이게 예전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던 거구나. 그 딱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보고 기본서를 한번 이렇게 별표 쳐놓은 것들 있죠. 이런 것만 좀 확인하고 기본서는 그걸로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비중으로 따지면 이게 한 70% 이상, 70% 이상이죠. 시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기 좀 더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문에 익숙해져야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빨리빨리 이렇게 뭐 쉬운 문제를 빨리빨리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라고 할까요? 객관식 지문에 익숙해져야 돼요. 지문을 보는 게 내 일상 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지문을 보는 순간 막 답답한 것이 말이죠. 한 4-5줄, 5줄, 6줄 되는데 막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좀 익숙해져야 돼요. 지문 자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제가 기본서 뭐 찾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문제집에 집중해서 한 권을 한 서너 번 돌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느 정도 문제집 한 서너 번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그 합격권 비슷하게 점수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것은 헌법 조문 반복할 것. 헌법 조문을 안 보고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이 점수가 한계가 있어요. 아까도 했지만 헌법 조문을 제대로 안 외워놓으면은 전체적인 그 난이도가 다 올라가 버립니다. 민법에서 민법 조문 안 되면 뭐 더 이상 공부해봤자 뭐 점수 한계가 있죠. 그런 마찬가지로 헌법 조문 계속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법원 행시 그다음 법원 국어 문제 같은 경우에 좀 반복돼서 나오는 거는 저도 이게 풀다 보면 문제 읽을 필요도 없어요. 앞에 단어 몇 개만 딱 봐도 이게 또 나왔네. 또 반복 이러거든요. 이제 그렇게 풀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시다 보면 이쪽이 어렵게 나오거든요. 이쪽 어렵게 나오는데 제가 이거 몰라도 된다 그랬잖아요. 몰라도 학교는 전혀 지장 없고 이쪽이 어렵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쪽에. 그래서 제가 이거 몰라도 된다 그랬죠. 몰라도 되는 이쪽에 좀 어렵게 나왔을 때 근데 우리가 어려서 나올 때 우리가 이거 안 해도 되는 건데 시험장에 딱 갔을 때 말이에요. 지문이 이건지 모르잖아요. 일단 읽어봐야 뭐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이게 안 해도 되는 건지 뭐 내가 다 읽어야 되는 건지 판단을 못 하잖아요. 자, 그럴 때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우리 계속 이제 객관식을 통해서 좀 그 중요한 지문 위주로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런 게 좀 가려집니다. 그런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부닥쳐야 돼요. 어려운 지문이라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내가 일단 부딪혀 봐야 됩니다. 근데 부딪혀 보지도 않고 말이죠. 대충 보니까 막 지문이 막 10개 정도, 1줄 정도 돼가지고 말이에요. 읽기가 싫다? 그럼 그냥 이건 줄 알고 대충 찍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건 줄 알고 대충 찍고 넘어가는데 알고 봤더니 뭐 이쪽에 속하는 그런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최선을 다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은 대충 봐가지고 막 지금 막 말이 익숙하지 않은 막 문제가 나온다 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아 이거는 몰라도 되는 판례 또 나왔구만 이러고 제끼고 넘어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 가지시면 안 돼요.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하셔가지고 부닥쳐 보고요. 부닥쳐 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대충 감으로 찍지 마세요. 감으로 이게 예? 산을 이렇게 보고서는 말이죠. 산 저거 높다. 에이 저 못 올라. 그냥 뭐 대충.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산 안에 말이죠. 엘리베이터도 있고 막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쉬운 문제를 그렇게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대충 좀 들어가 보고 말이죠. 해보고 아 이거 아니다. 좀 노력해보고 아닐 때 이제 뒤로 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 절대 포기하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식 문제 풀면서 제가 또 뭐 말씀드려야 될 거는 제가 진도 나가면서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 하다 보면 이 진도 못 빼요. 그래서 이게 최대한 빨리 나가야 되고 오늘 하루에 한 60페이지 정도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복습 예습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우리 60페이지 나간다고 하면 10일이면 700페이지 정도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예습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의 듣기 전에 내가 먼저 이렇게 예습으로 한번 문제 풀어보고 말이죠. 찍어보고 틀리는 문제는 또 체크해놓고 그럼 제 설명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한 2, 3회도 효과가 있죠. 그렇죠. 제가 뭐 강의 먼저 들어버리고 뭐 하면 답이 다 체크된 거랑 마찬가지라 가지고 연습이 안 되니까 이 지문에 계속 익숙하게끔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바로 들어갈게요. 근데 이 헌법은 기본권 파트하고 통치구조 중에 기본권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기본권 쪽에 이쪽에서 예전에는 뭐 한 7문제 정도라 한다면 요즘은 한 9문제까지도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그럼 통치구조는 우리가 이거 다 못하잖아요. 그 시간적 한계도 있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헌법 조문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현재 조문 중에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보시고 부속 법령은 그 법원 행시에서 반복돼서 나왔던 것 그리고 제가 좀 강조 드리는 것 위주로만 보시고 나머지는 일단 집중해서 눈도장 찍고 그냥 넘어가세요. 시험장에 가서 기억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지엽적인 부분은 뭐 그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고 총론 부분은 총칙 부분 이쪽은 최근에 와서 출제 비중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본 원리하고 기본 제도, 한국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 제도 쪽에 이쪽이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정당제도,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이쪽에 조금 총론 다 합쳐가지고 한 서너 문제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옛날에는 6문제, 7문제 정도 나왔었는데 요즘 비중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기본권 파트에 계속 이제 판례가 쌓이다 보니까 이거 위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문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 6, 7, 7 이렇게 원래 생각하면 되거든요. 6, 7, 7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다만 이게 한 두 문제 줄어들고 여기 좀 더 늘어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헌법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헌법은 문제 수에 비해서 범위가 굉장히 넓죠. 사실 그러니까 문제 수 대비 범위 이렇게 했을 때는 헌법이 너무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게 내가 공부했던 데서 안 나오면 어떡하냐 막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면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험장에 가가지고 기본 실력만 갖고 시험 보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여기 제 문제집에 있는 문제가 똑같이 주제했을 때는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요. 똑같이 나오면은 그냥 바로 찍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합격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제집 한 거는 각 과목별로 무조건 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요 객관식하고 기본서와의 관계에서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문제집 쪽이 좀 더 힘을 실어갖고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만약에 법무사 시험 다시 준비한다 그러면 헌법 문제집 안 풀어도 되죠. 기본서만 보고 시험장에 갈 겁니다. 왜냐면 이미 기본서 봐도 문제지에 지문이 어디서 장난을 치고 어떻게 출제되는지 다 아니까 기본서만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본서만 봐가지고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기본서 보고 기본서 빡세게 보고요. 2회독, 3회독 하고 봤던 그대로 풀면 맞추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 500페이지 읽고 500페이지 분량의 문제 푼다? 그럼 다 틀립니다. 다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본서 갖고 내가 기본서를 2회독, 3회독 했다? 점수 안 오릅니다. 점수 그거 가지고 절대 점수 안 올라요. 점수 오르는 거는 객관식 문제집을 2회독, 3회독 할 때 그때 점수가 팍 오르는 거예요. 오르고 다시 이제 기본서에서 다시 재확인하는 순간 이제 약간 고수의 대열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집, 각 과목별로 문제집 한 거는 반드시 내가 씹어먹고 가겠다. 그러면 1차는 합격합니다. 문제 많이 풀면은 점수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문 잘 보시고. 자, 맨 처음에 보겠습니다. 자, 출제 비중은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제 문제집을 보면은 이게 법원 구급하고 법원 행시 법무사 문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딱 파트별로 문제 수를 딱 보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나오는 파트가 있고 한 20문제씩 막 나오는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번호만 딱 봐도 이쪽에 기출이 많이 되는구나. 신체의 자유 문제 엄청 많거든요. 이쪽이 출제 잘 되는구나. 딱 바로 이 문제집만 봐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한두 문제 나오고 그냥 바로 단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거의 두세 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년에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 그 정도 꼴이니까 거의 출제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제끼지는 말고 항상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맨 처음에 헌법의 개념과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법원 행시 문제네요. 자, 1번에 관서범법의 성립 요건으로, 자, 우리나라의 현재 관서범법이 인정이 되죠. 성문헌법전을 갖고 있지만 관서범법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관서범법으로 인정한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것을 관서범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 수도를 지방으로 옮기려고 했죠. 옮기려고 했는데 이게 헌법 개정 문제가 돼버린 거죠. 수도를 관서범법이 되니까, 자, 관서범법은 성문헌법 국가에서도 인정될 수 있고 서울이 수도다라는 것이 관서범법으로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도를 바꾸려고 했죠. 뭘로요? 법률로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해가지고서는 수도를 바꾸려고 했단 말이에요. 법률로. 근데 헌법이잖아요. 헌법을 법률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법률이 헌법 위반된다. 위헌이라고 했던 판례죠. 자, 그걸 가지고 지금 물었습니다. 자, 관서법 성립 요건으로 관행의 존재. 우리 서울이 수도인 게 계속 반복돼 왔단 말이죠. 자, 관행의 반복 계속성, 항상성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도가 물론 우리 역사상 서울이 수도였던 것이 상당히 오랜 동안 계속 유지되어 왔죠. 그리고 관행이 명료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성, 계속성, 명료성 이렇게 합니다. 자, 국민이 관서범법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을 필요 없다. 이거 틀렸죠. 국민적 합의 이 요건입니다. 국민적 합의.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자, 대한민국 수도 어딥니까? 하면 대부분 다 서울이라고 그러겠죠. 그죠? 한국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관서범법 성립 요건이에요. 그런데 만약 국민적 합의가 상실돼 버리면 관서범법 성립 요건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없어지면 관서범법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관서범법은 성립 요건인과 동시에 효력 유지의 요건이기도 하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관서법은 자,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표현이고요.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틀렸죠. 자, 동등한 효력 틀렸습니다. 아니다 하면 틀립니다. 동등한 효력 갖는다 이런 이야기죠. 갖는다. 자, 관서범법이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니까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니까 어때요? 법률로 못 바꾸는 거죠. 헌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을 법률로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관서법이 이게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이게 관서헌법이고 헌법적 효력을 갖는 거기 때문에 법률로 바꿀 수가 없어서 법률로 바꾸려고 하면 이 법률이 위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관서법은 성문헌법과 대등적 효력입니다. 대등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민법에 보면은 맨 앞에 민법의 법원 해가지고요. 관서민법에 뭐 효력 해가지고서는 보충적 효력설, 대등적 효력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때 대등적 효력설 하면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성문민법과 관서법으로서의 민법이 있을 때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고 보게 되면은 어때요?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관서법이 성문법을 개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헌법에서는 안 돼요. 헌법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등한 효력이 인정이 되지만 자, 개폐적 효력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헌법 개정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130조에 헌법 개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개정 절차를 지켜야 되지 그냥 관서범법으로 성문헌법을 개정을 못해요. 그래서 개폐적 효력이 있다면 틀립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2번 질문은 대단한 효력을 갖는 게 아니다. 보충적 효력이라고 지금 이해하니까 틀린 거고 개폐적 효력을 갖는다 하면 또 틀립니다. 그것도 조심. 개폐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3번. 자, 둘째 줄에 합의성을 상실했다 나오죠? 합의성 상실 체크해 주시고요. 관서범법은 위에 국민적 합의가 요건이라 그랬죠. 국민적 합의가 요건이고 이게 관서법 성립 요건인과 동시에 효력 유지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합의성을 상실하게 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상실할 수 없다 하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관서법은 성립 요건인과 동시에 효력 유지의 요건이기도 하다. 이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자, 특정의 법률이
자,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입니다. 반드시 자, 헌법전에서 규율될 기본적인 헌법사항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헌법사항 체크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헌법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헌법으로 정해야 될 사항. 그거를 자, 밑에 법률로 정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헌법을 대신해서 규율하는 경우에 법률을 규율한다는 거죠. 그러면 곧바로 경성헌법의 체계에 위반돼서 헌법 위반됩니다. 해당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니까 틀렸죠. 위반된다. 이 이야기예요. 결국 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 관성법, 성문헌법 동단율을 갖잖아요. 그러면 수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헌법으로 정해야 될 사항을 갖다가 법률로 정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죠. 반드시 키워드로 체크하셔야 돼요. 반드시 체크하시고 헌법상 체크하시고 이게 답을 골라낼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헌법을 정해야 될 사항을 법률로 정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5번 질문 보시면, 자, 입법기관의 직무 소재지.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 수도를 결정하는 요건, 자, 수도를 결정하는 요건은 뭐냐면, 국회, 대통령 소재지. 대통령 소재지입니다. 이게 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봤어요. 자, 대한민국 수도가 어디냐? 할 때, 대통령이 서울에 있다. 그리고 국회가 서울에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이렇게 되는 거죠. 청와대를 갖다가 이제 지방으로 옮긴다든지 국회를 갖다 지방 옮기는 그건 수도 이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부처는 어때요? 정부 부처는 지금 세종시 건설해가지고 이전했죠. 그러니까 지금 요 헌재 결정이 나온 다음에 대통령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가면은 지방으로 가면 수도 이전할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은 못 가고 정부 부처만 세종시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경우가 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대통령이 아예 지방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가려고 했는데 아예 못 가고 용산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말만 많고 막 이렇게 된 거죠. 자, 입법기관의 소재지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요소다. 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고, 근데 첫째 오른쪽에 보시면 자, 정부 각 부처 소재지요. 이거는 수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는 가도 돼. 국무총리 가도 돼. 대통령 가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5번 지문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갖고요. 2003년도 벌써 20년 전에 문제를 여기다가 넣어놨단 말이에요. 문제 하도 없어갖고. 문제 없어요. 문제 없다 보니까 하나 더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걸 보면은, 자, 고유의미 헌법은 모든 국가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국가조직법이라는 뜻입니다. 고유한 의미 헌법은. 그 다음에 2번.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고 할 때 의미는 형식적 의미 헌법을 뜻한다 되어 있는데, 역시 옛날 문제답죠. 요즘은 이런 문제 안 나오잖아요. 요즘은 거의 뭐 헌재 결정 아니면 조문인데 약간 이론적인 게 나왔어요. 영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헌법전이 없습니다. 법률로 헌법상을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 헌법이 없어요. 그래서 영국은 헌법은 있다 할 때는 실질적 의미 헌법을 말하고 헌법이 없다라고 할 때는 형식적 의미 헌법이 없다는 뜻이죠. 영국은 헌법전이 없다. 근데 실질적 의미 헌법은 있어요. 국가 조직에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기본권에 관련된 사항은 법률로 다 정하고 있으니까 실질적 의미 헌법은 있다 이런 이야기죠. 헌법 없다 할 때는 형식적 의미 헌법을 말하고 있다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있다라고 할 때는 실질적 의미 헌법을 말합니다. 그건 헌법 전의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률 형식으로도 국가를 조직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면 실질적 의미 헌법이라고 하죠. 3번. 헌법의 악용을 방지하고 헌법의 항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성헌법이 요구된다. 경성헌법은 헌법 개정 절차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뭐 규범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거고요. 4번. 현대사회국가 헌법의 특색은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보장합니다. 아니죠. 현대사회권법은 오히려 재산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죠. 우리가 재산권 절대 보장은 근대 입헌주의입니다. 근대 입헌주의, 자유주의 사상. 그래서 자유를 강조했던 근대 입헌주의 사상이 그때 이제 재산권 절대 보장, 권력 분립 이런 걸 강조했고요. 국가 권력에 대한 약간 적대적 입장이었죠. 국가는 기본권에 대한 적으로 보던 시절이 근대 입헌주의입니다. 근대 입헌주의는 자유주의 또는 뭐 사적 자치 이런 걸 강조했던 거고요. 기본권 보장과 권력 분립 이렇게 하면은 근대 입헌주의로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에 자유주의 사상이 강조되었던 국가를 기본권에 대한 적으로 보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사회국가에서는 오히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개인의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 광범위한 제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5번 우리 현행 헌법은 헌법의 최고법 조항을 직접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최고법이야 이런 조문 없다 이런 이야기죠. 없다.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뭐 이렇게 최고법을 전제로 한 조항들은 존재합니다만 직접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최고법이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헌법 조문이 까다로운 게요. 있는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없는 것도 물어봐요. 이게 헌법에 있냐 법률에 있냐. 그러니까 법률에 있는데 헌법에 없다 이런 걸 갖다 헌법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낼 수도 있어서 헌법 조문 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어렵죠. 그래서 그게 없는 것도 물어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가셔서 자, 헌법의 해석 보겠습니다. 자, 1번 합헌적 법률 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합헌적 법률 해석은 뭡니까? 법률이 유연적인 부분하고 합헌적인 부분이 해석상 모호하다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 합헌성을 추정해 주는 거죠. 합헌일 것을 전제로 해서 합헌적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법률에 유연성이 조금 보인다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썩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썩었다 해가지고 사과를 전체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면은 안 되고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살려주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합헌적 법률 해석이에요. 법률에 유연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전부 유연 선언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합헌적인 부분을 살려주자. 이게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자, 합헌적인 영역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법률이 이렇게 합헌성 있는 부분하고 유연성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살려주자는 거죠. 이 부분을 살려주자. 그거는 해석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할 때 이게 위헌성이 있다. 이 부분이 위헌성이 있다 해가지고 법률 전체 무효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정 합헌 결정 아니면 이렇게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한정 위헌 결정 해가지고요. 위헌적인 부분만 이렇게 최소한도로 도려내는 이런 식의 변형 결정을 하게 돼요. 이런 걸 변형 결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변형 결정을 하는 이유가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한 결과다. 이런 이야기죠.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의의 테두리 안에서 의라는 말은 말뜻이죠. 말뜻.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그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 형성을 위해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 해석을 해야 된다.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발생될 해석을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 원리다. 우리가 그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풀 때도 아까 제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묻는 문제가 있다 그랬죠. 위헌이냐 합헌이냐 묻는 문제에서 위헌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합헌적인 부분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그냥 모르면 합헌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판례가 나오면 합헌이다 생각하고 풀면 된다 이거죠. 모르는 판례. 저는 다 모르는데요. 그러면 다 합헌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영역을 위헌적인 부분을 차츰차츰 공부하는 영역을 확실하게 다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모르면 합헌 이렇게 풀면 된다 이거죠. 모르면 합헌. 근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헌적인 부분에 대해 숙지가 돼야 모르면 합헌 이렇게 풀 수 있고 만약에 위헌적인 부분이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합헌 이렇게 풀면 다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푸는 거 요령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푸나. 저도 이거 뭐 판례 다 모릅니다. 근데 다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합헌인 걸 그냥 몰라도 그냥 답을 전부 다 100%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자, 2번 지문에 보면 자,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헌법의 최고 기본성에서 나오는 법질서 통일성의 바탕을 두고 자, 법률이 헌법에 조하여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헌으로 판단해서 아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권력 분립과 입법권을 존중하는 정신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법률이 어때요? 국회에서 만든 거잖아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었으니까 헌법재판소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국민도 그 법률을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법률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함부로 위헌으로 보면 안 된다. 합헌을 추정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3번에 자,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나 법률의 조항의 문구가 간직하고 있는 뜻을 넘어서 말의 뜻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라야 된다. 자,
자, 법조문에 강이라고 써놓은 걸 갖다가 산으로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의적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한계가 있는데요. 문목수. 자, 문의적 한계, 입법 목적적 한계, 입법 목적적 한계, 헌법 수용적 한계입니다. 헌법 수용적 한계. 이게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이 법원행시에서 한 서너 번 나왔습니다. 문의적 한계는 그러니까 산으로 규정된 걸 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입법 목적적 한계. 이게 위헌적인 부분을 도려내고 합헌적인 부분만 살려놓으려고 했더니 원래 이 법을 만든 입법 목적을 완전 헛되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합헌적 법률에서 못하는 겁니다. 근데 헌법 수용적 한계는 뭐냐 하면 이 법률을 유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헌법 해석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 이 헌법의 합법률적 해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헌법을 넓게 해석해가지고 위헌적인 법률을 합헌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의적 한계가 있고요.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죠. 입법 목적적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 목적을 헛되이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입법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또 뭐가 있어요? 헌법 수용적 한계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은 잘 나옵니다. 이 법무사 문제 있네요. 근데 이거 법무사 문제뿐만 아니라 법원행시에도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4번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의 해석 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 해석은 대부분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법원이 하는 임무이고 법률의 유연 심사라는 헌법재판소 임무는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적 법률 해석 안 합니까? 바로 틀렸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저 주는 문제가 되고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된다 이거죠. 우리도 합헌적 법률 해석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법을 집행할 때 합헌적 법률 해석 가지고 법 집행하는 거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사를 할 때 입법권을 존중해 준다 그랬잖아요. 국회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위헌 선언하지 말고 합헌적인 부분을 살려주자. 뭐 그런 이야기죠. 입법 사법부도 마찬가지,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고요. 자, 5번 합헌적인 한정 축소에서 위헌적인 해석 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 적용을 소극적으로 배제하는 것이고, 자, 적용 범위의 축소에 의한 한정 위헌 결정은 이게 한정 위헌 결정이나 이 부분을 도려내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위헌적인 부분을 도려내는 이런 해석, 혹은 합헌적인 부분을 살려주는 이런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은 합헌적 법률 해석의 결과로 봅니다. 그 법 적용 영역과 이에 상응하는 해석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배제한다는 뜻에서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한정 합헌 결정이나 한정 위헌 결정은 같은 의미다 이런 이야기죠.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전부 다 위헌으로 무효화시켜버린 게 아니라 합헌적인 부분을 살려주는 그런 해석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관 볼게요. 헌법관은 거의 출제 안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법실정주의가 있고 결단주의가 있고 통합주의가 있죠. 그래서 결단주의는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소극적인 어떤 방어권으로서의 기본권 이런 강조했던 입장이고, 통합주의는 국가도 어떤 기본권을 보호자로서의 어떤 국가의 지위 이런 걸 이제 인정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칼 슈미트가 결단주의 대표학자입니다. 자유주의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결단주의적 헌법관에서는 헌법의 효력을 헌법 규범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않고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지와 관련해서 설명함으로써 헌법의 정당성을 결단 그 자체에 둔다. 그래서 전체주의 내지 독재 국가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칼 슈미트가 말이죠.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아주 혼란스러울 때 힘 있는 자가,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힘 있는 자가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히틀러가 등장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히틀러의 그 등장 배경을 제공했다 해가지고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전범으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결단주의가 힘을, 사실상 힘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 보면 결단주의 헌법관에서는 헌법과 헌법률을 구분하고 있고, 결단에도 핵심적인 문제에 관한 근본 결단과 그 다음에 주변 문제에 관한 기타 결단의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전문 중에 근본 결단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부수적 결단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근본 결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정 못합니다. 부수적 결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정 가능. 그래서 칼 슈미트는 헌법 개정에 있어서 한계를 긍정하고 있어요. 헌법 개정에 있어서 근본 결단은 개정을 못하고
부수직 결단에 해당하는 개정 가능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3번 시멘트 하게 되면 이 통합론자입니다. 통합론자는 다 몰라도 됩니다. 통합 이론은 헌법을 자기 목적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사회 공동체 구성원을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서로 묶어서 일체 내지 연대의식을 생기게 하고 조정 유지시키는 것으로 봤다. 헌법 해석에서도 통합을 위한 헌법의 기능적인 면 그게 중역을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요, 우리나라에 막 이렇게 외국인들 막 들어오면은 막 양이라 그러고 말이죠. 오랑캐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외국인을 우리 국가의 통합을 저해하는 존재로 봤겠죠. 지금은 어때요?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이 없으면은 경제가 굴러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외국인은 통합을 제어하는 존재인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통합을 제어하느냐, 통합을 촉진하느냐 이런 걸로. 자, 4번 시멘트는 국가를 법질서로 파겠다 되는데 법질서로 본 게 법실정주의자죠. 법실정주의자의 대표 학자는 켈젠입니다. 켈젠. 그리고 지금 국가를 법단계로 설명했던 사람은 켈젠이 되겠습니다. 켈젠. 자, 옐리네크도 밑에 5번 지문에 옐리네크도 법실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힘이 사실을 만들고 그 사실은 규범이 된다. 이게 사실의 규범적 효력이에요. 사실의 규범적 효력. 요거 주장했던 사람이 옐리네크가 되겠습니다. 사실의 규범적 효력. 사실이 반복되면 법규범과 같은 규범력을 갖게 됩니다. 관습법도 그런 거 아닙니까? 관습법도. 현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규범으로 성격시켜주잖아요. 우리 그 시효취득 같은 거, 민법 시효취득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시효취득 같은 게 사실이 오랫동안 계속 유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법규범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런 거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4번 지문 틀린 거고 우리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 재정도 뭐 거의 출제 안 되죠. 왜냐하면 개정이 워낙 많이 출제되니까. 자, 재정 보면 자, 최초로 헌법을 만드는 겁니다. 자, 1번 헌법 제정 권력은 헌법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며 헌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위가 됩니다. 이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는요. 창조된 힘이 해가지고 틀리게끔 나와요. 창조된 제정 권력은 최고 권력이 헌법을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창조하는 힘이죠. 창조하는 힘인데 창조된 권력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게끔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법무사 시험에서는. 자, 2번 자, 법실정주의자들은 헌법 제정 권력을 별도로 논의하지 않습니다. 법실정주의자들은 현재 제정되어 있는 법만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헌법 제정 권력은 그냥 하는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 아예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죠. 자, 3번에 헌법 제정 권력의 특성으로 항구성, 통일성, 단일 불가분성, 무한개성인데 무한개성 틀렸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헌법의 뭐 리글 마인드라고 할까요? 모든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권력은 부패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권력도 한계가 없는 권력은 인정할 수 없다. 이 헌법학계 통설입니다.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 헌법 제정 권력은 주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헌법 제정 권력은 주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데요. 우리 헌법 조문에 주권에 대해서 제약할 수 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국회 동의를 위한 조약에서 주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 규정에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데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돼요. 헌법 규정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4번에 CS는 프랑스 시민혁명의 주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CS는 프랑스 혁명 전 제3신분이 무엇인가? 국민을 말하는 거예요. 제3신분 국민.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왕하고 성직자 이런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3신분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 현재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부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혁명을 선동했던 글입니다. 무엇인가 해서 헌법 제정 권력 이론을 처음으로 이야기했다는 건데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국민이 가지고 있는 최고 권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걸 우리 헌법 제정 권력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언제나 자연법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CS 이론이에요. CS 이론.
자, 5번에 칼슘이트요. 결단주의. 헌법 제정 권력, 이건 사실상 힘을 강조했다 그랬죠.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힘이라고 보고 제정 권력의 한계를 부정했습니다. 가장 힘 있는 자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헌법 제정 권력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개정 권력은 한계 긍정했다 그랬죠. 칼슘이트에서. 근본 결단이 있고 부수적 결단이 있다고 하면서 근본 결단은 개정 못하고 부수적 결단은 개정이 가능하다 해서 개정 권력은 한계를 인정했는데요. 제정 권력은 한계를 부정했어요. 제가 히틀러 등장 배경을 제공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힘 있는 사람 결단 내려달라 했더니 진짜 힘 있는 사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헌법 제정 권력의 한계를 부정했고 그게 문제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개정은 조문암기가 되겠습니다. 조문암기. 그래서 이건 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취재했던 부분이고 작년에도 나오고 뭐 거의 매년 나오죠. 헌법 조문은 짤없이 나옵니다. 짤없이. 그래서 조문은 잘 보셔야 됩니다. 제안, 공고, 의결, 국민투표, 공포고요. 숫자는 이게 20일 이상 공고고 의결은 60일이고 이게 국민투표는 30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0일, 30일, 60일이면 딱 좋은데 2, 3은 6하고 외우면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20일, 60일, 30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좀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 의결하는 것이 공고된 날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 공고를 했다고 치면은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됩니다. 20일 이상. 그러니까 1월 20일까지는 무조건 공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공고를 해야 되죠. 더 공고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여기 의결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니까 언제부터 60일이겠어요? 요때부터 60일일까요? 요때부터 60일일까요? 라는 건데 요때부터입니다. 공고를 마친 날 이러면 틀립니다. 공고를 마친 날 이러면 안 되고 마친 날 하면 안 되고 공고된 날부터 이때부터 공고됐으니까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이에요. 그 다음에 국민투표 이게 이제 확정이 됩니다. 헌법 개정이 확정이 된다는 거. 확정이 된다는 거. 정족수 다 외워야 되고요. 정족수. 제적의원 과반수, 뭐 발의 정족수, 의결 정족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어제도 누가 그 질문을 올려놨던데 정족수 중에 국회법에 있는 게 있고 뭐 헌법에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 국회법을 해야 됩니까? 헌법을 해야 됩니까? 근데 제 답이 둘 다 외워야 됩니다. 제가 어차피 다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는 저 숫자 외우는 거는 자 헌법 조문에 나오는 모든 숫자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앞에 제가 조문도 해놨잖아요. 그 숫자 외우는 거는 자주 출제되는 건 다 하셔야 돼요. 자, 1번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그러니까 제적 과반수냐 뭐 3분의 1 이런 거 다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뭐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 20일 이상 공고해야 되고. 자, 공고할 수 있고 하면 틀립니다. 예, 공고는 국민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공고 절차는 필수 절차이기 때문에 공고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이죠. 이 공고를 마친 날 땡. 마친 날 하면 틀립니다. 주의.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되고요. 자, 3번에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은 제적은 3분의 2 이상 찬성. 이거 뒤에도 또 나옵니다. 계속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대통령은 국회 의결을 거친 즉시 공표되는데 여기 15일 이내 공표되다 이러면 틀립니다. 15일 이내에 공표하는 거는 법률이 법률. 이 15일 이내에 들어가면 안 되고 숫자는 20, 60, 30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5년 단임제잖아요. 중임 금지거든요. 중임 금지.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나 7년 할래 해가지고 헌법 개정해가지고 맞아 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연장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언제부터 적용된다고요?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된다는 거예요.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거 옛날에 우리 헌법 개정했던 게 전부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개정한 거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두게 됐습니다. 5번 대통령이 발의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사항.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또 헌법 조문에 있는 거 다 외우셔야 돼요. 국무회의 심의사항도. 그중에 이제 잘 출제되는 것도 다 하셔야 되고. 이런 게 이제 그 중간중간에 들어간단 말이죠. 헌법 조문 문헌 문제가. 다른 헌재 결정안에서도 막 들어가요. 그럴 때 안 틀리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2번에 보시면
자, 1번 임기현 또는 반복. 자, 2번에 국회의장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한되고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 이상 공고해야 된다. 공고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그다음 3번. 자, 국회는 공고에 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찍으면 되죠. 제가 지금 알려드렸잖아요. 콕 찍어가지고 지금 틀린 걸 알려드렸죠. 이런 건 바로 맞춰줘야 되고요. 실제로 이게 많이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좀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건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4번에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 확정이 된다. 대통령이 이를 공포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대통령이 공포했을 때 확정 이러면 틀립니다. 대통령이 공포했을 때 확정이 아니라 국민투표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 자, 이거 확실히. 그 다음에 5번에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 붙여서 국회는 선거권자 가문투표, 투표자 관찰을 얻어야 된다. 자, 요 조문은요. 둘 중에 하나를 빼버릴 수 있어요. 국회는 선거권자 가반 투표와 투표자 가반 찬성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국회의원 선거권자 가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얼렁뚱땅 하나 은근슬쩍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립니다. 그거 조심. 아니 제가 이거 늘 이렇게 하거든요. 늘 그러니까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죠. 벌써 뭐 제가 20년 가까이 지금 강의하고 있으니까. 근데 작년에 제가 문제 출제했을 때 그 작년 문제 나왔었죠. 그 작년에 재작년인가 이거 개정 절차 나왔단 말이에요. 재작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해설하면서 이게 이렇게 출제됐거든요. 이거 둘 중에 하나 빼버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평소에 둘 중에 하나 뺄 수 있으니까 늘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 끝나고 나서 강평할 때 보니까 누가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세요 하니까 질문하시는데 이 조문을 질문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뭐가 틀린지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조문을 옆에 두고 보는데도 못 찾는 거예요, 그걸.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조문에 숙지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대충 보고 그냥 안다 생각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보고도 지금 어디 틀린지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이 말로 된 날로부터 하면 틀린다고 지금 콕 찍어서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한 마친 날 뭐 말로 된 말 하면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법문서 시험에 아직 안 나왔던 거거든요. 나왔을 때 좀 쉽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실제 나오면은 뭡니까?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어디가 틀린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안 보면 미리 딱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9페이지에 헌법 조문에 없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헌법 조문에 없는 게 그게 뭐냐면 요 개정할 때, 요 의결할 때 기명 투표를 합니다. 기명 투표를 하고 이게 수정 못 합니다. 수정 못 해요. 왜 수정 못 하냐면 이 공고 절차 위반이 돼요. 국민에게 알려준 그대로 자 지금 이렇게 개정하겠습니다라고 국민한테 알려줬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이렇게 밥 거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수정 의결을 못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기명 투표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명 투표라는 경우 그다음에 뭐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버튼만 누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국회에서 표결할 때. 근데 요거는 기명 투표를 한다는 점. 여기가 조문이 없습니다. 헌법 조문이 없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9페이지에 표가 있는데요. 표는 참고고요. 조문을 외우세요. 조문을. 제가 이게 객관식이 다 요령입니다. 표는 진짜 참고만 하세요. 표는 참고만 하시고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문장을 외워야 돼요. 아까도 했지만 제가 객관식은 뭐가 익숙해져야 된다고요? 객관식 지문에 익숙해져야 돼요. 문장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표 그리고 이런 거는 참고만. 구별이 안 될 때, 개념 구별이 안 될 때 참고만 하시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는 문장입니다. 문장. 그래서 제가 계속 문장을 많이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 표 이거 반복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참고만 하고 헌법 조문을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강조 시험 문제는 이게 표는 안 나와요. 문장은 나오니까 문장 나왔을 때 보고 바로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는 부등법에 그런 게 많았어요. 지금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할 때 부등법에 웬 표가 그렇게 많은지 뭐 표로 막 전부 다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표로 나옵니까? 문장은 나오잖아요. 문장을 보는데 문장이 뭐 표에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에서 벌써 답이 딱 보이게끔 반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표는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3번에 헌법 개정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했고요. 자 2번 질문에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정은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한되고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아니죠. 이거 20 이상, 이건 그저 준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3, 4, 5는 반복이네요. 자, 넘어갈게요. 자, 10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자, 헌법 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했고, 자, 국무회의 심의상 2번 그것도 했고, 4번 볼게요. 자,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회는 선거자 과반투표와 투표자 3분, 아니죠. 과반수죠. 바로 틀렸네요. 자, 5번에 보시면 개정된 헌법 규정에 위원회에 어떤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의 개별 규정 자체는 헌법 소원에 의한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헌법적으로는 형식적 효력이 형식적 효력은 다 동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 대상이라든지 헌법 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 헌법 규정은 헌법 소원이나 위헌 법률 심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우리 법무사 시험에 나왔었죠. 요거 말고도 또 다른 지문으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정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한된다. 이게 맞죠? 자, 2번에 무기명 이거 틀렸죠. 기명 3번. 국회 재정 3분 이상 찬성을 얻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을 얻어 자, 공파함으로서 확정 땡.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그대로 나오잖아요. 공파함으로서 확정. 이게 이 법은 그것만 나왔냐? 아니에요. 다른 시험도 벌써 마르고 닳도록 출제했던 내용입니다. 자, 4번에. 자, 4번에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에 대해 이의가 있는 투표에는 자, 요거는 좀 한번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좀 자주 나오는 조문이에요. 10만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요거는 자주 출제되는 조문입니다. 그리고 6번 문제. 1, 2, 3. 자, 3번 지문 볼게요. 우리나라 헌법은 9번째 개정됐고 그중 국회의원 국민투표를 모두 거쳐 개정된 거는 자, 6차와 9차. 6차, 9차. 6차는 보통 시험문제 잘 안 나옵니다. 상공화국 때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헌법 개정 절차하면 헌정사를 보면은 1공하고 있고요. 20, 30, 40, 50, 그다음에 현행헌법. 이렇게 좀 이렇게 틀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헌헌법이 있고 제헌헌법에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7, 8,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도로 보면은 52년, 54년, 60년입니다. 60년, 62년, 69년,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 연도 따로 안 해도 되고. 요 이승만 정권 때고, 요거 의원 내각제 기간했던 때고요. 요게 박정희 전 대통령 등장하던 시절. 요게 유신헌법이죠. 유신헌법이고, 요게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입니다. 국회의원 국민투표 다 거친 건 언제냐면 요거하고 요거라는 거잖아요. 요거. 근데 이때도 절차상의 어떤 하자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개정은 현행법밖에 없어요. 전부 문제가 있죠. 전부 다 문제가 있고 제대로 된 개정은 현행법밖에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5번에 현행헌법은 9차 개정헌법으로 국회의결을 거친 다음 국민투표에서 확정이 됐다. 자, 이거 법형 문제죠.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정 절차를 하도 많이 내다 보니까 이제 뭐까지 갔냐면 부칙까지 내려갔다 이거죠. 개정 절차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뒤에 130조에. 근데 이제 더 낼 게 없으니까 부칙까지 묻는 문제로 나왔어요. 자,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맞아요. 대통령이 즉시 공포함으로써 효력 발생 때문에 틀었습니다. 지금 현행헌법은 부칙의 시행 날짜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물어보는 형태로 나왔다 이런 이야기죠. 하다 이제 부칙까지 이렇게 묻는 문제가 법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맨 처음에 법형 문제 풀 때는 뭐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기는 했겠지만 한번 나왔잖아요, 최근에. 그 법무사 시험에 똑같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물론 이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이 나왔을 때는 쉽게 풀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겁니다. 7번 문제. 이것도 반복이죠. 자, 4번에 보면 헌법 개정을 국회 의결한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붙여 국회의원 선거 과반투표 찬성. 이거 보세요. 하나 빼버렸죠. 국회의원 선거자 과반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이잖아요. 한 개 빼버리는 게 이런 거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고하고 나서 국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 변천은 뭐냐면 조문은 그대로 두고 조문은 그대로 내용이 변질되는 건 많은데 출제된 적 없어요. 법무사 시험에서. 자, 이번에 뭐 법시정주 입장에서는
현실을 이렇게 규범에 영향을 주는 거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켈제는 헌법 변천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헌법의 동아적 통합 기능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헌법 변천은 자, 통합이 저해가 되면 인정 안 하는 거고 통합을 제하지 않으면 또 허용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봅니다. 자,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직접 선거로 운영되고 있는 것 이거 헌법 변천에 예로 들어요. 미국은 간선제거든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아요. 미국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 뽑을 때 국민의 의견을 그대로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을 이제 뽑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간선제인데 국민이 직접 뽑는 건 아니니까. 근데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 뽑을 때 그냥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직선제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 변천의 예로 든다는 겁니다. 자, 대법원이 위헌범위 심사권을 행사하는 것. 자, 이거 미국에서는 위헌범위 심사 제도가 법률 규정이 없어요. 법률 규정이 없고 판례에 따라서 그냥 인정이 됐거든요. 이런 걸 헌법 변천의 예로 듭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법이 이 카먼로라 그래가지고 이 판례법이에요. 판례법이고 그것도 새로 또 성문화해요. 성문화한 법률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원 체계를 뭐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위헌범위 심사 제도가 이렇게 성문화되어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판례에 따라서 그냥 인정되어 왔다. 이거 헌법 변천의 예로 듭니다. 자, 4번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관습헌법이 인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헌법 변천이라고 볼 수 있는 예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니고 우리 그 1차 이게 양원제 개헌을 했거든요. 1차 개헌 때. 양원제 개헌을 했는데 실제로는 단원제처럼 운영이 됐어요. 양원이 구성이 안 돼갖고. 이런 걸 헌법 변천의 예로 들기도 합니다. 이론이에요, 이론. 내용에 법행에 나왔었어요. 이게 무슨 헌법 변천이냐, 그냥 헌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헌법 변천의 예로 드는 학설도 있다. 그래서 아예 뭐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틀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헌법재판소는 관서헌법 성립요건, 아까 했죠, 이거. 기본적 헌법사항으로 관한 어떠한 관행이 있어야 되고 항상성, 반복성, 계속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 성립 요건이고 효력 유지의 요건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헌법보장제도는 자, 우리 헌법이 최고법이기 때문에 헌법이 침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사전적 보장수단, 사후적 보장수단, 뭐 비상적 헌법 보장수단, 평상시 헌법 보장수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 그냥 참고만 하시고 자, 비상시 헌법 보장수단으로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국민의 권한으로 저항권,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가긴급권,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국민의 저항권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저항권에 관해서 면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저항권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참주에 대한 국외 추방제도나 군주가 권한을 남용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고대 중국의 사상가인 맹자의 역성혁명론에서 그 사상적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군주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자, 이번 저항권은 자연권으로서 발전되었고 영국의 대헌장, 미국의 독립선언서, 프랑스 인권선언에 실정화되었으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저항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외국 이야기는 모르겠고 우리나라에 저항권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저항권은 자, 공권력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는 경우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의 공권력에 대해서 폭력, 비폭력. 자, 여기 폭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항권 행사는 예외적으로 폭력적인 것도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적극적,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 수호 제도를 의미한다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저항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폭력적이어야 된다 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비폭력, 예외적으로 폭력입니다. 폭력적인 방법도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집회의 자유 있잖아요.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있죠. 요거는 평화적인 집회만 집회, 시위 자유 보호되는 겁니다. 폭력적인 들어간다 하면 안 돼. 폭력적인 것도 보호된다 하면 안 돼요. 집회 시위할 때는 평화적인 집회 시위만 보호 대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항권은 폭력적인 게 예외적으로 된다. 또 원칙적 폭력하면 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저항권은 그렇죠. 4번을 보면 저항권은 공권 행사에 대한 실력적인 거죠. 실력적인 저항이다.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항권은 성공하면 저항권 행사로서 적법화되지만 실패하면 내란죄로 다 처벌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 광주 민주화운동 어떻습니까? 군부 독재 시절에는 그 전부 다 내란죄로 막 처벌하려고 하고 그랬었잖아요. 자, 저항권 행사에서는 개별 헌법 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 뭐 경미한 법 위반 가지고 저항권 행사다 이렇게는 못하는 거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권, 이게 요건이 돼요. 자, 법학에서 보충성이라고 할 때는 최후 수단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후 수단. 보충이라는 것이 뭐 험결이 있을 때 메꿔준다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최후 수단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최후 수단성. 다른 방법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강은 언제예요? 보강은 맨 마지막 날 하잖아요. 보강을 우리 뭐 진도 못 나갈 것 같으니까 첫날부터 보강하고 합시다. 이거 안 되죠. 보강은 맨 마지막에 하죠. 보충이라는 거는 맨 뒤로 간다는 거죠. 그런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 저항권은 민주기본질서 유지 회복을 목적으로 저항할 수 있을 뿐 기존의 위헌적인 정권을 물러나게 하겠다. 자, 이거는 위헌적인 걸 체크해야 되죠. 위헌적인 정권을 물러나는 건 뭡니까? 합헌성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헌적인 정권에서 위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기존의 정권을 물러나게 하면 이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위헌적인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헌적인 정권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합헌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항권 행사로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항권 행사로 인정된 예가 그래도 저항권의 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승만 독재정권 물러가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저항권 행사로 이해하잖아. 4.19. 응? 그리고 뭐 5공화국 시절에 뭐 60민주화 항쟁 같은 거 있잖아요. 광주 민주화운동 이런 걸 우리가 저항권 행사로 보통 예로 들 수 있는 경우라는 거죠. 촛불 뭐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 저항권 행사로 어떤 예로 들 수 있는 건데 전부 다 뭡니까? 기존의 정권 물러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독재 정권 물러가라라고 했던 거죠. 그게 저항권 행사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헌정사. 자, 이게 이제 여기 연도하고 같이 봐두는 게 좋습니다. 요즘 출제할 때는 여기 1차, 2차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연도까지 다 적어주더라고요. 괄호 그리고 닫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예전에 그 출제했던 예를 보면은 그냥 뭐 몇 년도 개정헌법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내면 굉장히 불친절한 출제인데 그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연도하고 몇 차인지는 알고 계시는데 이 국사죠, 국사. 우리 한국의 어떤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공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거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